예, 역사 있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서울 대방동에 유경수 여사가 그 서울 대방동에 있는 재활용사촌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미 8군의 브렉필드 대령 그분의 그 부인이 특히 이 재활용사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반민이 친민이 해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미국들하고 문제는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은 이게 다 선진국에 대해서 이런 오히려 현상이 생기고 있죠. 이제 잘 사니까요, 대한민국.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가 못 참는 거죠. 과거에는 원조받고 해서 6.25 이후에 우리가 계속 미국의 원조로 살았죠.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우리의 고아원이나 이런 데가 전쟁 고아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죠. 우유 주고 분유 주고 그 다음에 뭐 쌀 주고 식량이 뭐 있습니까? 자급자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논밭이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자급자족을 못해 그러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지는 거. 특히 밥 걱정 없어진 게 70년대 초반입니다. 예, 통일배가 생산되면서 수확량이 거의 1.5배에서 2배가 생산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식량을, 쌀을 수입 안 해도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재활용사촌은 6.25 때 많은 분들이 죽고 다쳤잖아요. 그 뭐 척추장에다가 다리가 뭐 그 지뢰를 밟아서 없어졌다. 몸의 일부가 신체를 또 못 움직인다면 다 재활용사촌이라는 데서 이제 이렇게 그 재활 치료는 받지만 그것도 기본적인 치료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양말이든 장갑이든 거기서 일을 해야만 지금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만들지 못하면 메이크마니 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절박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활용사촌을 그 재활용사촌 대방동의 재활용사촌을 계속 여사가 이 여사의 그 봉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 가서 그냥 저 위문하고 뭐 식량이나 돈 좀 주고 금일봉 주고 이게 아니에요. 만족할 때까지 거기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할 때까지는 계속 보살피다가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요. 예,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세월이 좀 흘렀죠. 그래서 혁명은 1961년 5.16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67년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5장 지금 이제 거의 한 반 정도는 저희가 진도가 나갔는데요. 제5장은 가까이에서 먼 데까지 이런 주로 봉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7년의 여정, 67년의 역정 기록을 좀 더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생활도 만 3년, 여사가 펼치는 사업도 한결 체계화되어 폭도 넓어지고 차원이 높아졌다. 그 중의 하나가 어린이 월간 잡지 어깨동무를 펴내는 일이었다. 전국 600만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꿈과 슬기 그리고 용기와 사랑을 심어주려는 것이 발간 취지요 그 목적이었다. 창간일자 1967년 1월 1일이었고요. 발행 및 편집인은 강춘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동무는 창간 당시 월간 세대사에서 편집 운영을 맡아보다가 1970년 7월 25일 유경재단이 설립되자 그곳에서 흡수 발행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발행인이 유경재단 이사장 곽상훈 씨로 바뀌었다. 어깨동무는 일반 아동지와 마찬가지로 시중 서점에서 판매도 하였지만 책을 구하기 어려운 낙도나 벽지 어린이들에게는 유교사가 달마다 무료로 보내주었다. 그러자 어린이들의 감사 편지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답지하였다. 공책이나 흐름한 종이 쪽지에 연필로 침을
묻혀가며 꼬불꼬불 서툴게 쓴 꼬마들의 편지를 받는 것이 여사에게는 무척 흐뭇한 일이었다. 그런 편지에는 일일이 답장을 해주었으며 계속 책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정성껏 잡지를 보내주어도 고맙다는 인사편지 한 장 보내지 않는 곳도 있었다. 2년간 줄곧 잡지를 보냈음에도 인사편지 한 장 없는 학교나 학생들에게는 책 보내기를 중지하고 말았다. 베풀어 주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자에게는 의뢰심만 키워줄 뿐 보내는 의의가 없다는 것이 여사의 뜻이었다. 고마운 일을 고맙다고 표시할 줄 아는 인사성도 일종의 사회교육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학교는 지극히 드물었다. 책을 받은 대부분의 학교나 학생들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어떤 어린이들은 편지와 함께 그들이 사는 산골이나 바닷가의 조그만 선물, 이를테면 마른 버섯 봉지나 조개 껍질, 오징어 같은 것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이 소박한 선물을 받을 때마다 유교사는 고마워하였다. 1970년 어느 날이었다. 낙도의 한 어린이가 난초류의 풀포기를 우송해 보냈다. 유교사는 그 어린이의 정성을 갸륵하게 생각하였다. 어쩌면 어린이가 이런 풀포기를 보낼 갸륵한 뜻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었을까? 섬에 사는 어린이가 돼가지고 이 풀 한 포기를 잘 이걸 포장을 해서 청와대로 감사하다고 보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전라도 같으면 암태도나 하이도나 아마 홍도나 이런 데일 거고요. 흑산도나 경상도 같으면 욕지도나 남해도나 거제도나 정말 그때는 지금은 뭐 그 섬들이 관광지화돼서 너무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펜션들이 하루 잡기에도 너무 비싸고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냥 양식이라고 해야 고구마, 그리고 그때는 생선이 굉장히 쌌습니다. 오히려 그 생선들 잡아서 이제 먹고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 낙도에서 선물을 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동무 어린이 잡지를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하니까 아마 철이 든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풀 한 포기를 소중하게 그거를 이제 뽑아서 다듬어서 청와대 여사한테 보내겠죠. 여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말하며 대견해 했다. 선물을 보내온 어린이에게는 답례를 하였다. 답례의 선물이 과하면은 지나치면 요행이나 의례심을 조장시킬 수도 있는 일이다. 그 점을 고려하여 여사는 선물을 보내온 어린아이들에게 도서와 학용품, 낙도나 벽지에서는 구하기 힘든 의약품을 보냈다. 여사가 어린이들에게 주었던 수만 통의 답장 중에서 한 장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보낸 학생들이 조영숙, 이선주, 김윤희, 이연희, 양명 어린이들에게 이 선물을 받고서 여사가 이제 답장을 쓴 겁니다. 보내온 편지는 모두 잘 받아보았어요. 하얀 물거품이 일고 있는 파도랑 끝없는 수평선 위를 오가는 똑딱선이랑 모두 전설처럼 아득한 섬고장의 정경 속에 살고 있는 그곳 어린이들에게 이번에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어 한층 기쁘겠군요. 도서관을 차려주신 전남일보사 아저씨들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보내주고 있는 어깨동무는 잘들 받아보고 있겠지요. 몇 해 전에는 흑산국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어깨동무를 잘 받아 읽고 있다는 서신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곳 섬고장에도 새마을운동의 불길이 일어 잘 사는 고장이 되어가고 있다니 매우 반가운 마음이며 어린이들도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새마을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지요. 끝으로 이 서한을 통해 그곳 섬에서 각별히 수고하시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과 어린이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기로 하며 이동희 관장님에게도 안부 부탁하겠어요. 그럼 모두 안녕.
1973년 2월 15일 유경수 답장을 보낸 내용입니다. 1961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벌써 그때로 따지면 이 편지를 이제 편지 가운데 하나지만은 12년 지났을 때의 편지인데, 이 편지 쓰고 어떻게 보면 날짜로 보면 1년 한 6개월 뒤에 북미극장에서 돌아가신 거네요. 문세광의 총탄에. 그러니까 이 퍼스트 레이디 여사가 변하지 않고 돌아가시기 1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도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지 않습니까? 예. 또 퍼스트 레이디로서 우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분도 이제 또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여사님도 이렇게 초심을 잃지 마시고, 보통 뭐 한 1년 6개월 1년 반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안 하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광화문에서, 예? 광화문으로 대통령 그 집무실을 옮기고, 또 소통,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소통이라면서요. 예. 국민과의 대화 직접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겠다고. 근데 최근에 신문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가장 불통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더라고요. 기자회견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예. 원래 혼밥, 뭐 혼숙은 혼자 자는 거죠, 그죠? 혼밥, 혼술 이런 걸 원체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지도자로 5천만의 지도자가 되셨으니 국민들은 쏘은 거죠. 처음부터 불통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선거 캠페인에 쏟고, 예. 이제부터 이 국민들이 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잘못 한번 뽑으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냥 우리 같은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 뭐 이런 걸로 해서 청년들도 일자리 다 뺏겼잖아요. 조그만 펜션이다, 조그만 음식점이다, 구멍가게다 뭐 다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요즘 가족끼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요. 저도 인사동에서 한 1년 전에 저희 회사에 또 있던 젠데리라고 있었는데, 한 3군데 제가 같이 갔거든요. 찻집에 좀 아르바이트 좀 하게 해달라고. 예, 아무래도 지방에 올라왔으니까 저희 회사 본국으로는 조금 모자라니까 본인이 일을 더 했으면 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3군데를 직접 같이 가서 물어봤는데 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그 사이에는 전번에는 사람이 없다던 인사동의 그 찻집들이 이제는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임금비가 비싸서. 일자리가 없는 거죠. 서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통령 요번에 잘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여사님도 정말 퍼스트 레이디 같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존경을 하죠. 예. 그냥 따뜻한 마음 있는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걸 억지로 막 때 빼고 광 낸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꼭 이 초심 잃지 마시고, 이 유경수 여사님 같은 박목월 선생의 유경수 여사, 이런 책은 정말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에는 인편을 통해서 꼭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벽지나 낙도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지만 맑고 귀여운 그들의 까만 눈동자를 그려보면서 여사는 틈이 있을 때마다 답을 써 보냈다. 이 어린이들과의 서신 교환으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영부인 여사에 대하여
어머니 같은 친근감을 느끼고 청와대를 동경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어깨동무는 67년 1월 1일 발간 이래 75년 4월 호까지 500만 권을 발행하였다. 그 중에서 10%가량 50여만 권이 농어촌이나 낙도나 벽지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보내졌던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아마 꿈을 그렸던 수많은 벽지나 낙도 어린이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또 지도자가 된 분도 많을 겁니다. 아마 들으시면 추억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겠네. 72년 6월부터는 어깨동무에 곁들여 매달 한 번 어깨동무 뉴스를 발간하였다. 모조 전지 한 장에 시사성이 있는 화보를 싣고 간단한 해설을 붙여 전국 국민학교에 방공 시사교재로 무료 배부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방공의식을 길러주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어깨동무 뉴스는 74년 6월까지 매달 10,000부씩 17개월 동안 17만 부를 발간하였다. 73년 3월부터는 어깨동무 사업의 하나로 어깨동무 가족운동이 펼쳐졌다. 어깨동무를 통하여 어린이들과 맺어진 따뜻한 유대를 기반 삼아 어린이 새생활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어깨동무사에서는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깨동무 가족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보다 잘 살고 영광된 나라를 우리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새마을 운동을 통한 유신과업 수행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 가족운동이란 우리들의 조그만 힘이나마 한데 뭉쳐 이라는 어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가짐을 다지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학교나 마을 어디서나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이면 보람있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실천하는 힘과 남을 도와 일하는 착한 마음씨는 우리 어깨동무 가족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 어깨동무 가족이 되어 번영된 이 나라를 물려받을 새 일꾼이 됩시다. 이렇게 또 유경수 여사가 편지를 쓴 또 기록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여사는 어깨동무의 편집 내용과 기사 내용, 활자의 크기, 오식, 오자, 말씨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살펴서 일일이 지적하며 바로잡아 주었다. 어느 날 어깨동무의 학습용으로 저울의 종류를 열거해 실은 일이 있었다. 그 기사 중 천칭저울이 천평저울로 오기되어 있었다. 그 오기를 맨 먼저 발견한 분이 여사였다. 천평의 원말이 천칭이므로 원말을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편집실에 지적해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이 어깨동무 잡지가 나오면, 신문이 나오면 하나하나를 다 본인이 읽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오자를 잡고 여기에 천평의 원말이 천칭이므로 원말을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저울 얘기랍니다. 저울. 예. 저도 요 말은 천칭이라는 말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걸 바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달에는 해바라기 씨의 이용도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옛날은 옛날 얘기입니다. 해바라기 씨의 이용도. 아이들이 이제 보는 거죠. 저희는 그때 해바라기 아마 씨앗을 까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달짝지근하게 막 괜찮았던 것 같단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아이들도 너무 많아서 고르기 바쁘죠. 예. 엄마가 마카롱 먹자 그러면 엄마 나 마카롱 싫어, 콜라에 저 그냥 침 먹을래 하는 친구도 있고, 참 이게 먹을 게 넘쳐가지고요. 예. 저도 요즘에 그 시장에 이 시골 5일장 같은 데 가보면 그때는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아마 돈이 되니까 하시는 거겠죠. 뭐 귀리도 나오고요, 현미도 나오고, 제 엊그제 현미 한번 샀거든요.
예. 근데 서울에서 슈퍼마켓이나 그 하나로마트 갔을 때는 1kg에 그 현미를 한 8,900원인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kg에 13,000원 쓰는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kg를 샀어요. 시골 정미소에 가서 5kg에 얼마 줬느냐? 2만원 줬어요. 우선 시골 정미소 구경한 값이 내가 보기에는 10,000원 주라 그래도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해졌습니다. 함양군 안이읍에 있는데요. 제가 그 가야에서 온 남자, 가야에 요즘 그 고분들 보고 다니거든요. 가야에서 온 남자를 또 뮤지컬 만들려고요. 예.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사실은 뭐 저희 집사람이나 아는 분들은 어디로 그렇게 쏘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유, 나는 원래 인생이 장돌뱅이 인생인가 봐. 예, 그러는데 저는 그 고분들을 만나고 제 눈으로 저번에도 합천에 가서 합천 옥전 고분군, 고성의 소가야, 예, 함안의 말산리 고분군, 제일 더 큰 대가야, 합천 쪽에 그저 고령 지산리 고분, 예, 성주의 성산리 고분 다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꼭 확인한 걸 그냥 재미로 놀러 다니면서, 특히 우리 이제 이상수 PD하고 제가 많이 놀러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놀면서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좀 필요하면 제가 책도 보고 만화책 보고,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전에 흔적방에 들릴 생각입니다. 그 가면 한 달에 제가 한 2번은 가거든요. 꼭 보물 같은 책이 한 권씩 생기고, 이 책도 거기서 구한 거죠. 유경수 여사도 이 절판된 책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거기 책방에 한 달에 한 2번 가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예, 제대로 된 역사, 우리 그 역사 뭐 연구소 황현필 씨인가 저번에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뭐 윤석열은 원균 같은 자고 이재명은 이순신 같다 그래서, 이야, 이 역사 인식이 정말 이런 분이 전문가라고. 예, 이분 보통 보니까 제가 조회수 뭐 하나 뭐 강의하는 게 역사에 대해서 지식은 많아요. 근데 보통 보니까 20만, 30만, 뭐 50만, 100만 일이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근데 이분 정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역사학도가 아니구나. 예. 이런 분들이 조회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쏘아놓으면 인생 끝장나잖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끝장날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이 해바라기 씨 얘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볶아 가벼운 영양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 여사가 연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해바라기 씨 이용도에 대한 기사를 이제 어깨동무에서 싣고 나니까 그걸 읽어본 여사가 해바라기 씨를 볶아 가벼운 영양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고 의견을 줬다는 거죠. 어느 달에는 제두루미의 기사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적어도 군생지, 특징, 생태 등을 알려주어야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자상하게 일러주며 형식적인 보도에만 치우치지 말고 차분하게 다루라고 이렇게 의견을 또 줬네요. 또 어느 달은 어깨동무의 별책 부록이 여사의 뜻에 조금 안 맞았다고 했습니다. 만화에 나오는 대화 중에서 오자, 존칭의 그릇된 표기 등을 일일이 지적하여 편집실로 되돌려 보낸 일이 있었다. 이 어깨동무를 이제 실질적으로 유경수 여사가 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이 완벽을 추구하는 분인 것 같아요. 조금 안 맞으면은, 왜냐면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잡지가 가니까 하나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바쁜 일과 중에도.
편집 실무자들은 본문에만 중점을 두게 되고 부록 만화의 대사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다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사에게 그와 같은 허술한 면이 통할 리 없었다. 화보 어깨동무 뉴스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였다. 사진 재료의 선택과 배열, 편집 구성, 활자, 호수 등 제작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므로 조판이 끝나면 의뢰 여사에게 그것을 보여드렸다. 여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곳은 연필로 그어가며 의견을 적어 보내곤 하였다. 전국 국민학교에 배부되는 것인 만큼 사모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지요. 사진 배열과 원고 내용, 심지어 활자 크기에까지 마음을 쓰셨으니까요. 전국 학교에 다 배포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던 모양입니다. 어깨동무 뉴스 편집을 맡아보던 어느 책임자의 말이었다. 결의 꿈이자 내일의 나라의 동양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잡지를 알뜰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여사의 뜻이었다. 600만 어린이에게 정서를 순화시키고 창의력을 신장시켜주며 학습 의욕을 돋워주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잡지이고 보면 제작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소한 데까지 철저하게 완벽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와 사명이 주어져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여사의 신념이었다. 끝으로 어깨동무 뉴스에 얽힌 일화 하나. 화보를 발간하게 된 직후의 일이었다. 실무 책임자가 원고 결제를 받으려고 큼직한 스케치북에 사진과 설명문을 붙여 여사에게 올렸다. 그러자 여사는 무턱대고 종이를 낭비하지 말고 쓰고 난 용지를 모아두었다가 그 뒷면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실무자로서는 여사에게 올리는 결제인 만큼 이왕이면 깨끗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여사는 그 뜻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와 같은 웃사람에 대한 예의나 의식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병폐이며 그것을 불식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뮤지컬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포스터들을 만든다, 전단지를 만든다, 또 티켓을 만든다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그 사실 공연 끝나고 나면 대부분 또 폐기하고 그래 버리거든요. 그 뒷면에다 얼마든지 그 포스터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저희도 그런 거를 뒷면 같은 경우 활용해서 또다시 회의할 때 한 장씩 들고 그 아이디어를 써낸다든지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면서 또 더 좋은 회의 때 그걸 하나의 소품으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를 이게 유경수 여사 요 책을 읽으면서 또 계속해서 꼭 읽을 때마다 제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수요 봉사에 대한 그 책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수요 봉사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67년 1월 18일은 수요일이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그 지금 내용들이 대부분 67년도 얘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55년 정도 전의 일이네요. 55년 정도의 일이니까 저도 조금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는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7년 1월 18일은 수요일이었다. 오전 10시쯤 여사는 조촐한 작업복 차림새로 집차를 타고 청와대를 나와 서대문 적십자병원으로 향하였다. 수요 봉사에 나가는 길이었다. 나중에야 비서들이 여사의 외출을 알게 되었다. 여사가 봉사활동에 나갈 때는 비서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조용조용히 봉사를 하려는 것이 여사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수요 봉사회가 시작된 것은 64년 11월 4일이었다. 61년 5.16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한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네요. 여사를 중심으로
정부 강요들의 부인과 외교사절 부인들이 대한적십자사가 특별봉사들을 조직하여 수요일마다 적십자병원에 나가 간호원들의 일손을 들어주려고 붕대를 감거나 가재를 접는 일을 거들었다. 간호원들이 환자를 알뜰하게 보살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는 뜻에 쓰였다. 그 당시 서대문에 있는, 지금도 있지만은 서대문의 그 적십자병원은 그 당시는 엄청나게 큰 병원이었던 거죠. 예, 지금은 다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서대문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서대문 로타리에,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많이 정축이 됐고요. 그러나 67년 1일부터 양재 회원들이 참가하게 되고 범위도 넓어져서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월요일에는 양재 간부들만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나가 봉사를 하였으며, 이거 해화동에 있었죠. 수요일 오전은 양재 회원 중에서 행정부 방과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적십자병원에서 봉사하였다. 오후에도 역시 적십자병원의 국영기업체 책임자 부인들과 은행 간부의 부인들이 모여 봉사하였다. 이 봉사활동은 양재의 독자적인 봉사작업이 아니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특별봉사활동으로서 병약한 자를 도우려는 적십자 정신에 입각하여 적십자사를 돕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 봉사활동을 대한적십자사 특별봉사대라 부르고 양재에서는 편리한 대로 수요봉사회라 불렀던 것이다. 여사는 월요일에는 아침부터 나갔지만 수요일에는 그날의 형편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에 나가곤 하였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수요봉사회가 여러가지 다목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행정부의 장관 차관들의 부인이나 각 기관 책임자의 부인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요. 그러기에 편리한 자리였다. 이 기회를 통하여 부인들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생활 자세를 가다듬으며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민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들 상호간의 친목을 두텁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혹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의 부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친선을 도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교사는 어느 것도 취하지 않았다. 봉사는 순수한 봉사정신에만 투철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2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20분가량 차를 들며 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외교사절의 부인들이 합세하는 수요 오전반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행되었다. 주로 이제 각국 대사나 참석관들 부인이었겠죠. 이 휴식 시간에 윤번으로 돌려가며 차를 대접하도록 은연중에 불문율이 만들어졌다. 회원 중에 누가 간단한 다과를 대접하면 다음 주에는 외국 대사 부인들 중 누구가 다과를 준비해 오곤 하였다. 그러나 차만 들기에는 심심하다 하여 외국 대사 부인들은 이를테면 자유중국 대사 부인 차례가 되면 만두를 해오고 일본 대사 부인의 경우에는 초밥을 곁들여 대접하기도 하였다. 회원들도 차와 더불어 강정이나 송편을 빚어 대접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즐겁게 환담하며 보내곤 하였다. 그것은 국제적인 친선을 도모한다는 뜻에서는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유교사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다. 더구나 쌀로 강정이나 송편을 빚어 내놓곤 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들 때가 돼서 이런 모습이 우리 서민들에게 비춰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때 웬 쌀로 떡을 해요. 송편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회원들로서는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중요시하는 여사였지만 봉사활동을 아무리 선의의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려는 여사의 순수성을 말해준다. 봉사할 때는 봉사만 한다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네요. 봉사활동은 봉사 그 자체의 정신과 목적에만 투철해야 한다. 이것이 여사의 봉사활동의 정신이요 자세였다. 사모님이 수요 봉사활동을 하신 시간은 줄잡아 연 50시간이 넘어요.
1년에 50시간 이상을 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25일 이상 나오신 셈이지요. 그렇게 바쁘신 틈틈이 언제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으셨는지 놀라워요. 적십자사 부녀국장의 말이다. 이 사람 분방한 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참가하는 날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으며 중도에 출석하거나 미리 돌아가는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수요일 오후반 봉사활동은 1시 반에 시작하였으나 그 시간이 유교사에게는 어중간했다. 그래서 관계자인 부녀국장을 불러 가만히 사정을 들려주었다. 외교사절의 접견이나 혹은 국내 중요한 인사들과의 접견, 그분들과 오찬이 있는 수요일에는 그것을 마친 후 옷을 갈아입고 1시 반까지 시간을 맞추어 참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더군요. 30분쯤 늦추어 2시부터 4시까지로 정하는 게 어떨까 해요. 그러면 자주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회원들의 사정도 있으니 한번 그분들의 사정을 살짝 물어봐 주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얘기하지 말고요. 예. 이게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하자는데 누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3시부터 합시다 그러면 3시부터 하는 게 법이지. 예. 그것도 적십자사 부녀국장 보고 다른 분들에게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의견을 한번 쭉 물어보라는 거예요. 유경수 지사의 뜻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조심스럽고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이건 정말 천성이 그러신 분이죠. 그죠? 참 비교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녀국장이 오후 봉사반 회원들에게 봉사 시간을 2시부터 4시까지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넌지시 물어보았다. 유교사의 사정을 모르는 회원들은 그냥 종전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도 1시 반부터 봉사가 시작되었다. 여사는 2시로 착각하고 다른 회원보다 30분 늦게 참석하였다. 여사로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의 지각인 셈이었다. 늦게 도착한 여사는 얼굴을 약간 붉히면서 소녀처럼 무안해하였다. 2시부터 됐겠지 하고 아마 1시 반에 2시부터 나가고 있는데 1시 반에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지각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소녀처럼이라는 비유가 엉뚱한 듯하지만 그 자리에 모였던 봉사회원들의 공통된 느낌이었다고 한 회원이 전해준다. 관계자가 오히려 당황했다. 사모님, 요 다음에 30분 일찍 나오시면 되잖아요. 무안해하는 여사를 위로해드리기 위한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에 늦었으니 다음번에 일찍 나오면 되지 않느냐는 뜻이었다. 정말 미안해요. 예, 그럼 됐어요. 회원들은 그 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다음 주 봉사날의 유교여사는 정해진 시간보다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뒤늦게 정해진 시간이 되어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온 관계자나 회원들은 유교여사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는 여사가 아무리 가벼운 기분으로 하는 말이라도 허투루 듣는 일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두려운 분,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어느 봉사 회원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먼저 딱 부러지게 봉사면 봉사, 그 다음에 연설은 연설, 이렇게 일을 하니까 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감동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떻게든 이게 지도자의 철학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 측에서 작업에 필요한 웬만한 연장이나 필수품은 미리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여사는 반드시 작업에 필요한 것을 간수해 둔 조그만 주머니를 항상 가지고 참석했다. 바늘 등 가지가지가 알뜰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사모님, 그 주머니를 성가시게 가져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연장을 준비해 오지 않으면 일은 어떻게 해요? 여사의 말이었다.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여사는 부지런히 재봉틀을 돌리면서 곧잘 우스갯소리를 하여 지루한 봉사 시간을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갔다. 여름 특별 작업 중의 일이었다.
작업복을 만들 때 여사가 말했다. 나는 바느질이 시원찮아요. 바지 같은 쉬운 일감을 줘요. 여사의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었다. 어머나 내 솜씨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못하는 분도 있네요. 하며 회원들을 웃겼다. 솜씨가 부족한 회원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웃음으로 얼버무렸던 것이다. 여사가 수요 봉사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것은 74년 7월 18일 오후였다. 마침 말복날이기도 하여 몹시 무더웠다. 이날의 작업은 영세민들에게 나눠줄 블라우스를 만드는 일이었다. 붉은색의 가는 줄무늬가 있는 옷차림에 검은 구두를 신고 여사가 참석하였다. 회원들이 보아하니 그 구두는 겨울용이었다. 차를 타고 오시는 도중 사모님은 여름 구두를 신고 길을 가는 부인들을 보신 모양이에요. 철진한 구두라는 걸 아시고는 작업장에 들어오시자마자 나는 저 안에 있다 보니까 철 가는 것도 몰랐지 뭐예요 하시고는 웃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사모님 하고 다들 물었더니 검은 구두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편에 앉아있는 회원 한 사람이 신고 있는 구두도 역시 겨울 구두임을 아시고 나만 철 가는 걸 모르는 줄 알았더니 저기에도 나 같은 회원이 한 분 있었군요. 어머나 친구가 있으니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회원들을 온통 웃게 하시고 금시의 딱딱한 분위기를 확 풀어주시더군요. 당시 양지의 총무의 수레다. 글썽거리는 눈으로 말을 보태었다. 이제 우리는 예사님을 영원히 수요 봉사회에서 만나 뵐 수 없게 되었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74년 그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회고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가 수요 봉사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것이 74년 7월 18일 오후였으니까요. 그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는 불과 1년 뒤에 문세광의 총탄에 이 북계의 지령이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74년 7월 18일 오후에 우리가 참 철진한 구두 얘기를 여사님이 하면서 다 까만 구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사님을 평생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문장이 이제 우리는 여사님을 영원히 수요 봉사에서 만나 뵐 수 없게 되었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살아 있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이제 삼성개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개헌 유신을 하고 유신은 이제 삼성개헌을 해서 유신도 헌법이 생겨서 이래가지고 이제 정권을 연장해 왔지만은 그야말로 이제 63년이 이제 그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4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개헌으로 이제 대통령 그 임기를 마치고 끝냈을 수도 있다. 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경수 여사, 청와대 야당이라는 유경수 여사가 떠남으로 해서 박정희의 불행, 그 가족들의 불행, 그리고 그 가족들의 불행으로 또 나중에 결국은 79년에 11.6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시해당하고 그 위에도 박근혜 대표 또 선거 도중에 피습당해서 그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탄핵으로 오랜 4년 이상을 또 감옥에 계셨다가 이제 나오셨지만은 이게 그 가족들의 불행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기도 하죠. 예. 참 역사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역사 읽는 남자를 통해서
또 유경수 여사 편을 읽어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것도 또 낭독을 해드리겠지만 역사가 뭡니까? 그야말로 현재와 과거, 심하게 미래와의 대화죠. 이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부인은 또 퍼스트 레이디로서 이제는 또 대통령을 옆에서 챙기면서 대통령을 챙기는 것이 우리 국민을 챙기는 거죠. 이렇게 유경수 여사처럼 정말 따뜻한 가슴에 우러나오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아마 유경수 여사의 반의 반만 해도 아마 성공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되리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